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뉴스들 가끔 들으시다 보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또 나오는 주제가 학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동학대 이야기도 나오고 또 노인학대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요. 저는 이제 노인 쪽이니까 노인학대 이야기가 나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죠. 노인학대를 많이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들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인학대 위험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위험 요인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노인학대는 많이 은폐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대가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또 노인이 의존성이 강할 때, 그럴 때도 돌보는 가족이 너무 힘에 겨워서 그게 노인학대로 많이 이어집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는 학대 사례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학대를 계속 받아오시는 할아버님 사례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사례는 며느님이 상담을 하셨는데 시어머님이 너무 지나치게 의지 내지는 의존을 하셔서 좀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신 사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농촌에서 살고 계시는 할아버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님은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는 거죠. 슬하에는 아들, 딸 이렇게 두셨는데요. 딸들이 3명이고 아들이 1명이고 이래요. 그래서 할머님하고 이제 옛날에 결혼을 하실 때는 옛날 어르신들은 많이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 하시죠?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맺어주신 사람하고 뭐 얼굴을 보거나 같이 만남을 갖거나 하지 않고 그냥 결혼한 날 처음 얼굴 보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딱 결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배우자들끼리 두 분이서 마음이 좀 잘 맞으시더래요. 성향도 맞으시고 성품도 성실하고 착하시고 또 남에게 또 많이 베푸시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평생을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배우자 되시는 할머님하고 지금은 할머니셨지만 배우자하고 또 이제 농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지으시면서 자녀들을 키웠대요. 그리고 큰 욕심이 없으셨고 그냥 착실하게만 일을 하다 보니까 크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농사 지으시면서 자그마한 건물들도 하나씩, 2개씩 이렇게 또 마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딸들은 결혼 다 했지만 직장 생활을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계속 하고 있었고 아들은 최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딸들은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 이 아들의 사업이 계속 이제 숙제가 됐던 거죠. 처음에는 사업이 좀 잘 되는가 싶었대요. 왜 처음에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고 나면 우리 흔히 속된 말로 개업발 해갖고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확 몰리니까 처음엔 좀 잘 되었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영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거듭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좀 요구를 하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저 돈 좀 대주세요 해서 좀 대줬는데 또 실패를 하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니까 할아버님도 더 이상은 돈을 대주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드님이 준비가 좀 철저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실패하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급하게 또 다른 걸 하고 또 급하게 했으니까 또 실패를 맛보고 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사업을 계속 이어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더 이상은 대주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드님이 그다음부터는 전화로 계속 할아버님에게 약간 뭐라 그럴까 윽박을 질렀다 하나요?
돈을 요구하는 그 수위가 좀 더 이렇게 강하고 공격적인 게 그렇게 어르신한테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대의 측면에서 보면 언어적 학대가 가해지는 만큼 그렇게 어르신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비난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하면 안 되는 욕까지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내가 어려울 때 돈을 대주셨었는데 돈을 안 대주시니까 전화로 계속 매일매일 쫄랐던 거고 전화로 계속 매일매일 쫄라도 아버지는 반응을 안 하시니까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난동도 부리고 하는데 어느 날은 삽을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 간의 다툼이 계속 이어진 게 한동안 이어졌대요. 한참을 이어져 나누니까 할아버지도 힘들고 아들도 뭐 힘들었겠지만 그 사이에 껴있는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아내까지는 신경을 못 썼어요.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 죽겠고 힘들어 나누니까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내가 캐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만 지금 온 정신이 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동네 뒷산에 가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유서를 써놓으셨는데 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이렇게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글을 남기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한 명 생을 달리했다는 건 참 큰 일인데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변하지 않았대요. 아들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매일 술을 먹고 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젠 너무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선생님 저 이제 너무 지쳤어요. 그냥 돈 줘버릴까요? 제 생각에는 돈 줘버리고 나중에 가서 내가 힘겹게 살까 봐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건데 나 이렇게 매일 시달리느니 진짜 하루하루 피가 말라서 못 살겠어요. 그냥 줘버리고 살을까 봐요. 이런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노후가 또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희하고 상담을 해오셨어요. 참 슬픈 일이었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그 과정을 들어보면서 많이 슬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 되게 강하게 와닿았던 건 두 가지였어요. 아들이 삽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부분. 이건 너무 강렬한 거고 또 하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저희가 학대 상담을 할 때에는 한 사람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물론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 또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경우라면 일단 노인이 상담을 해오셨으면 노인 얘기 듣고요. 그리고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이 여기는 아들이죠. 그러면 아들하고 상담은 좀 뒤로 미뤄두고 노인과 아들 이외의 가족들하고 중간에 상담을 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할아버님 상담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딸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은 상태더라고요. 선생님, 엄마가 그렇게 결정을 하실 정도면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도 더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저희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딸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래요. 그러니까 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막내 동생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술 이만큼 먹은 날 아버지한테 삽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술 이만큼 먹은 날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술 안 먹은 날은 그냥 집에서 전화로만 한대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알코올 중독이 학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예전부터 알았지만
이게 또 보태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들하고 상담에서는 그 사실을 하나 추가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며느리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며느리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술 많이 먹어요, 선생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술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는 좀 이렇게 저희에 대해서 적대적인 느낌이 아니고 협조적인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남편 때문에 너무 시달려갖고 힘들었어요. 지쳐 있어요. 할아버님이 지쳐 있는 것만큼이나 며느리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의 상담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어느 정도의 상황이 판단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상담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아들 마음속에는 분노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의 분노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선생님, 저 옛날에는 술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저 처음부터 그 사업한 거 아니고요. 옛날에는 저도 농사 지었었다고요. 농사 지을 때는 그날 일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술 한 잔 먹고 자면 되겠다 해서 그때는 그냥 힘겨운 거 털어버릴 정도로 술을 마셨대요. 근데 사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게 고통까지 갈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요, 선생님, 술에 너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사업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들도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대요. 사업이 안 될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생겼대요. 아버지가 나를 애초에 잘 교육을 시키고 내가 배우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해주셨더라면 내가 처음에 농사일을 지으면서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바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사업이 잘 됐을 텐데 아버지가 나한테 지원을 애초에 잘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농사를 지으면서 괜한 시간을 보냈던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다라는 생각에 내 사업이 잘 안 된 게 다 아버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술 마실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삶을 유지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알코올 중독이나 내 몸에 대한 치료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안내 드리고 여쭤봤더니 본인도 반반이긴 한데 치료에 대한 의향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의 상담을 재차 상담을 했어요. 해서 저희가 이제 알코올 센터 쪽으로 연결을 해드릴 걸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드님은 알코올 센터에서 치료 중이에요. 이 알코올 센터가 프로그램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알코올 센터라고 하지만 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병원의 시스템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제가 이 아드님을 입원하도록 그 연결해드린 병원에서는 구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고요. 9주 동안 치료를 받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4층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그곳의 치료 프로그램을 잘 따른다. 무리 없이 잘 따른다 하면 이 아드님은 3층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3층에서의 생활도 잘 무탈하게 했다고 하면 2층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마지막이 1층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1층까지 왔으면 그 입원하지 않고 내 집에 살면서 낮에만 갔다 오는 형태로, 그러니까 점점 수위를 낮추는 거예요. 이분이 1층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층까지 오시게 될 때는 술의 유혹을 1층에 와서도 뿌리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1층으로 내려보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1층에 내려왔다는 얘기는 낮 동안에 이분들이 그 병원 관련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러니까
취업해서 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처럼 그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1층에서 청소하다가 내가 맘만 먹으면 휙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술도 먹을 수 있고 하는데 그거를 잘 견디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은. 그래서 그것까지를 다 마스터하면 퇴원을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랜을 갖고 있고 또 요즘 그 병원에 제가 이분 연결해 드리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늘어나는 환자의 모습들이 조금 양상이 달라졌대요. 병원 4개 층 중에 1개 층을 노인이 차지할 정도로 노인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또 하나는 여성 알코올 중독인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함께 갔거든요. 가서 이분 이제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하고 저는 이분이 생활하실 공간을 한 바퀴 둘러봤죠. 거기 이제 의사분하고 같이 이렇게 1층부터 2층, 3층, 4층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어느 층에 갔더니 그 층에 계시는 분들이 참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게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도 교육 받으시고 이러나 보다라고 이제 느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분들이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줄 아냐고. 그래서 그 교육을 잘 받으셨나 보네요. 서로 인사 잘 합시다. 이런 교육 받으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새로 들어온 사람인 줄 알고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인사하신 거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걸 몰랐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환자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더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이 병원에서 구주 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면 그 다음에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을 준비하든 뭘 할 때 준비하는 기간을 좀 철저하게 길게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상담하신 할아버님이 마지막에 그 말씀 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더 이상 지쳤어요.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냥 돈 다 줘버릴까 봐요. 달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줘버릴까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할아버지한테 그 반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만약에 어르신 돈을 아드님한테 주면 아드님의 괴롭힘이 끝날까요? 이런 질문 드렸어요. 지금에서는 솔루션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들어가지 않고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아들한테 원하는 돈을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서 저는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넘겨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 지금 제일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아드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학대를 하고 가해를 하는 입장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아드님도 또 보호나 상담이 필요한 그런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쪽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주 과정 지나시고 나면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시니까 그 다음에는 술을 좀 줄이든가 끊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알코올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 아드님처럼 입원을 하시면 9주 동안 잘 마치고 나오시면 좋은데 9주 동안 잘 마치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 도저히 여기선 못 지내겠다 해서 꺼내달라, 나 내보내달라, 가족한테 연락해달라 해서 다시 나오는 비율도 상당히 크대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술을 이렇게 매일같이 많이 드시던 분인데 병원에 들어가니까 하루아침에 술을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술 안 먹고 지내는 게. 그래서 나 못 살겠다. 여기서 나 죽을란다 해서 내보내달라 하면 가족들은 그게 또 안쓰러워서 데리고 나온대요.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비율이 높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온 분들 중에 스스로 내 발로 다시 들어가는 분들이 5%나 된대요. 병원에 계시는 분이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95%는 가족들이 여기를 입원시켜서 들어온 분이고 5%가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이 자발적으로도 여기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그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까처럼 나왔다가 그 다음에 재입원하시는 경우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신대요. 왜냐하면 병원에 처음에 입원했다는 얘기는 알코올을 끊었죠. 끊은 게 심리적으로는 괴로웠지만 몸은 좀 편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다시 나가니까 며칠 동안 못 먹었던 걸 또 왕창 드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왕창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며칠 안 먹다가 왕창 먹었더니 너무너무 부대끼고 힘겨웠던 거죠. 그래서 이러다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힘들구나 라는 생각에 가족들이 보냈던 그 프로그램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5%래요. 근데 이런 그 5% 말고 95%는 타인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셔서 그럴 때는 내 신체에 대한 사진 촬영을 쫙 해서 건강한 사람의 몸 사진과 내 그 몸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신답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수긍을 하셔서 그때부터는 따른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9주 동안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많은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랬더니 책 읽는 거 많이 한대요. 그래서 책을 읽어요? 여기 뭐 이렇게 다른 거 막 치료해주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고요. 그랬더니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치료 프로그램도 있는데 책을 읽게 하시는 시간이 상당히 많대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차분해지시고 자기 정화가 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잘 이루어지고 책을 잘 읽는다는 얘기는 책 읽는 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잘 따라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책 읽는 그 숙제를 잘 완수를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수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병원에 대해서 저도 들어가서 많은 거를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드님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히도 1주, 2주 지났는데 나 못 견디겠어요. 내보내주세요. 이러지는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드님도 치료에 대한 알코올 중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치료 잘 받고 나오셔서 아버님하고 다음번에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취업을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대의 모습이 아니라 부자간에 사이좋게 앉아서 마주 앉아서 의논을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